건축을 작품이나 작업의 완성도나 뭐 이런 쪽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건축물이 지금 한국 사회에, 서울이라는 공간에 어떻게 기여하는가가 첫 번째 관심사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가 건축 바깥의 입장에서 건축을 이해하는 거라면, 건축 내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건축물이 한국 건축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기여했는가, 어떤 얘기를 새롭게 해줄 수 있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역사적 관점을 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저는 박정현이고요. 건축 잡지 미로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여러 출판사에서 일하기도 했고, 비평가로도 활동하고 큐레이터로도 활동하는데, 어쨌든 지금 직함은 건축 잡지 미로 편집장입니다. 그리고 시립대학교에서는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건축을 건축물의 집합이나 건축가들의 연대기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편입니다. 역사 전공자로서. 그래서 건축을 훨씬 더 폭넓은 정치, 경제, 사회의 북한물, 또는 뭐 이데올로기의 산물, 또 한편으로는 담론적 구성물,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로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어떨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려 학교도 5년이나 다니라고 그러고, 그런데 동시에 지긋지긋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이 너무나, 특히 한국에서 정치 경제에 좌지우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애증의 대상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연계를 선택했지만 굉장히 문과 같은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건축을 처음 접했을 때 3학년 언제였던가 건축 역사 수업을 처음 들었는데, 이거 내가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조금 강하게 했었어요. 대단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학도 있고 기술도 있고 사회 정치도 있고 인문학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는 설계를 선택한 학생이 5년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3, 4학년 지나면 직감하잖아요. 이건 내가 설계판에서 적합한 사람인가? 실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체력일 수도 있고 경제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감하게 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보다 글의 세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학교 석사 과정에서 역사 이론을 어떻게든 직업까지 이어가 볼 수 있을까? 학교가 아닌 곳에서.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한길사라고 하는 출판사에 한길아트라고 하는 이제 예술팀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충원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을 했는데, 이제 인생이 우연히 이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 제가 편집자의 길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우연 반, 뭐 필연 반. 비평에 일하게 된 거는, 비평 쪽 일을 하게 된 거는 2011년으로 기억하는데, 우연하게 이제 그 교보문고 잡지 코너에 갔다가, 지금도 발행되는 와이드 AI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펼쳐봤는데 건축 비평상을 공모를 했는데 이번 회에는 당선자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당선자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을 우연히 읽었어요. 그래서 약간 호기가 생겨갖고, 왜 당선자가 없지? 내년엔 내가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그냥 했고, 마침 그때 6월 건축가의 서울시청사가 완공돼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 서울시청사에 대한 글을 하나 쓰고, 대학원에서 썼던 페이퍼, 턴페이퍼, 기말 과제를 약간 수정해가지고 3편을 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글을 3개를 내서 지원을 했고, 그게 운 좋게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잡지 같은 데서 청탁 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비평을 하게 됐고요. 그러고 하다가 이제 비평 활동 중에 하나로 새 건축사 협의회에서 펴내는 책을 하나 제가
게스트 에디터로 참여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한국에 있었던 여러 건축 단체들을 다 하나로 묶는 그런 특집 기획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걸 계기로 해서 2017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던 종이와 콘크리트라고 하는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한국의 여러 건축 운동들을 조망하는 전시가 있었는데, 그때 정다영 학예사님이 저를 같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그 전시를 한 게 또 전시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큐레이터를 해야겠어, 뭐 전시에 관심이 있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섰다기보다, 제가 하는 연구와 비평적 활동을 눈여겨봐 주신 큐레이터 선생님들이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전시를 하게 된 거죠. 좁게는 이제 건축 비평이 이제 한국에서 작동하는 방식만 놓고 생각해 보면, 잡지나 매체에서 건축물이나 건축가에 대해서 이제 글을 정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넓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다 건축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르꼬르비제든지 미스든지 공부를 할 때 매번 현장에 가지 않잖아요. 매번은커녕 거의 한 번도 안 가잖아요. 그런데 르꼬르비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직접 읽지는 않았어도 누군가가 했던 말, 누군가가 썼던 말들이 이렇게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여러분들이 그걸 습득하고 건축을 이해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건축물을 직접 방문하면 자기가 사전에 알고 있던 내용으로 그걸 갖고 실제 건축물을 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글과 말들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해 보면, 건축가가 한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건축 비평가라고 하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이제 공기처럼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건축 비평이라고 하는 분야를 딱 떼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역사 비평 이론이라고 하는 이런 건축에 관한 글쓰기가 건축의 이해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의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건축을 공간을 체험해서 얻는 경험, 그러니까 지식보다 글이든 말이든 언어로 이해하는 경험치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정교한 언어로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글과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는, 영화 비평은 여러분들한테 그 영화를 고를 선택지를 이제 고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글들이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많이 개봉하는데 나 이 중에 뭐 볼까? 그 다음에 뭐 미술 비평이 작동하는 방식도 미술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컬렉터들이 이제 그림을 사거나 구입할 때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이죠. 근데 건축 비평은 작동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이 건축 비평을 읽을 때 그걸 가지고 뭐 건축물을 사는 것도 아니고 경험하는 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건축 비평의 역할과 그게 뭔가라고 생각한다면, 약간 이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긴 한데, 한 사회가 어떤 건축물과 어떤 공간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당위나 윤리 같은 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전 공공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또는 뭐 서울, 지방 도시들이 여전히 좋은 공공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일반 시민들이 어떤 제약도 없이 누구든지 남녀노소, 젠더, 뭐 장애 불문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어떻게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제일 관건이지 싶어요. 이게 비단 비평의 이슈라기보다는 건축계 전체가 담당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리고 뭐 친환경이나 뭐 지속 가능성 같은 것들도 당연히 생각해야겠지만, 일단 한국에서 제일 급한 건 좋은 공공공간을 확보하는 것.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어떻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말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요즘 같은 시절에
글로벌한 시대에 한국 건축만이 가진 매력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재료나 그다음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다 같고, 더 궁극적으로는 전 지구적으로 통용되는 자본이 원하는 건축물의 공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 건축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 이제 반문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건축이 가질 수 있는 특장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20 세기에 한국만이 경험했던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감 잘 못하시겠지만 우리가 대단히 예외적인 나라에 살고 있단 말이죠. 1945년 이후에 독립한 식민 지배를 경험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만이 그거를 도달한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그 역동성이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는 경험하지 못한 역동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한국적인 건축을 가능한 토양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한국적인 것이 조선에 있는 게 아니라 20 세기 한국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생각해 본다면, 자본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건축이 얼마나 다를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이 갖는 어떤 독특한 현대의 경험이라는 게 있다. 여기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몇몇 건축가들도 있는 것 같고. 네. 출판의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다. 요즘 다 직감하고 계시겠지만 책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책이 나왔다고 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뭔가 바뀌기라고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단기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 그 건축 담론의 밑바탕이 되는 어떤 글과 자료들을 조금 생산하는 데 기여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미로 잡지 차별성은,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드렸던 거하고 이제 맞물리는데, 이제 건축계 내에서 건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체는 건축가고 다루어야 할 대상은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건축 잡지를 살펴보면 대개 건축가가 생산한 도면, 사진, 건축물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죠. 공간 잡지도 그렇고 다른 잡지들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그거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건축에 대한 말들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건축 잡지 미로가 지향하는 바는 건축가의 근작이나 건축가에 관해서 다루지 않는다예요. 오히려 특정 주제와 이슈에 대해서 건축계 전체 구성원이 목소리를 내는 잡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건축가가 자기 작업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건축가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건축가, 역사학자, 비평가,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구조공학자일 수도 있고 도시공학자일 수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게 글을 생산해내는 잡지를 만들고 싶은 게 미로의 목표입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계 바깥에 많은 건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역사 이론이 재밌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재밌는, 그러니까 역사 이론을 해도 저처럼 그냥 계속 글을 쓰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역사 이론에 무장된 디벨로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점점 그게 유망한 직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면
예전 건축물을 이렇게 헐거나 리노베이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디벨로퍼들이 역사적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방향으로도 나갈 수 있을 테고, 가는 길은 많을 텐데 너무 설계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행 5년제에서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사회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뭐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야 설계를 더 잘할 수 있는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